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격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오늘 오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한국의 기존 면세 쿼터도 자동 폐기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결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붙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현지 시간 12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는 집권 일기 당시 철강 제품의 25%, 알루미늄 제품의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 역시 철강과 동일하게 25%로 올리고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 상품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범퍼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번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오늘 대응 논의를 하기로 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와의 합의로 정한 예외 관세 면제를 전부 없애면서 한국도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US 스틸 등 미국 기업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관련 업계 대표들을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도 경제단체와 철강업계 관계자를 만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늘긴 늘었지만 청년층의 고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직 활동조차 안 했던 청년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미약하게나마 늘고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계청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17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5만 2천 명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 1월에는 13만 5천 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었습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이 이어졌는데 제조업 취업자는 7만 4천 명 줄어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건설 경기 불황에 16만 7천 명이 줄어서 10개월 연속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네요. 그렇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68.9%로 지난해 2월보다 0.2%포인트 올랐지만 15세에서 29세, 즉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 오히려 떨어지면서 44.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 하락률은 2021년 1월 2.9%포인트가 떨어졌던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5천 명 늘어난 94만 명이었고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2월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는 5천 명 늘어서 실업률은 7.0%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 중에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인구는 50만 4천 명을 기록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하지 않고 쉰 청년들이 꼽은 주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고 다음 일을 위해 쉬고 있다는 이유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75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 5억 원씩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 하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8억 6천만 원에 일괄 공제 5억 원을 뺀 6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세는 0원으로 세 부담이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OECD나 IMF에서도 유산 취득세가 좀 더 과세 공평이나 부의 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공제액이 낮아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받은 만큼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넘을 경우 법정 상속분과 30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또 통상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상속세를 내는 과세자는 약 2만 명으로 6.8%, 유산 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과세자 비율은 3%대로 떨어지고 상속세 수도 2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 법률안을 제출한 뒤 보완 입법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본 지침이 되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종상향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나 학교 주변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지역은 용도 지역 상향이 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실제 추가 확보되는 용적률이 적으니 이를 고려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또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도 종상향 자체는 가능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종상향이 가능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죠? 그렇습니다. 일명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동의서를 내는 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인데요. 이를 고시 요청 전으로 앞당겨 진행합니다. 재개발 처리 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처리 기한제는 신통기획 통보 후 2개월 내에 공람, 심의 후 3개월 내 고시 요청을 하도록 기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K가 운영해온 지난 8년간 홈플러스의 자산 효율성마저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MBK는 빚을 내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했고 기업 관리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홈플러스의 자산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회계 기준 홈플러스의 유형자산 회전율은 0.96으로 집계됐습니다. MBK 인수 이후 2016년쯤부터 수치가 이를 밑돌며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매장과 같은 유형자산으로 나눈 값은 결국 장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홈플러스는 자산 대비 매출 창출력이 1이 안 되는 겁니다. 이마트의 경우 1.97 수준인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쇼핑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영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 자산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자산 효율성이 악화돼 자산 가치가 기대한 만큼 받쳐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의문인 게 홈플러스에는 장사가 잘 되는 대형 점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다만 MBK는 오히려 그런 곳들 위주로 매각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고가 매수 논란이 있었죠. 적은 돈을 가지고 3조 원에 가까운 차입금을 끼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건데요. MBK는 이를 갚기 위해서 매출이 잘 나오던 우량 점포를 차례대로 매각했고 영업력이 더 약화된 겁니다. 지난해부터 MBK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분리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회생 직전까지도 매수 희망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김병준 MBK 회장이 사직을 내놓거나 MBK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자구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현대제철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당진제철소의 냉연 공장을 직장 폐쇄한 지 보름 만에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인 현대 ITC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해서 불씨가 자회사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현대제철이 직장 폐쇄를 해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늘 오전 7시부로 당진제철소 1, 2 냉연 전처리 설비 부분 직장 폐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자 직장 폐쇄 절차에 돌입한 지 정확히 16일 만인데요. 이에 노조도 내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노사가 다시 교섭에 나서는 건 생산 중단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대제철은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분기로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 톤가량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이 무려 25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임단협 갈등의 핵심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규모인데요.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에 기본급의 450%와 1,000만 원의 성과급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현대차 성과급인 기본급 500%와 1,800만 원의 버금가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에서도 성과급 갈등 조짐이 일고 있죠? 맞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 현대 ITC 노동조합이 내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32시간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 ITC는 지난 2021년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고용 해결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당진제철소의 설비 운영과 정비, 조업 등 이 생산 전반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 ITC 사측도 기본급 400%에 경영 성과급 700만 원을 합친 1,860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에서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 ITC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현대제철 입장에선 이 추가 생산 차질과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역대 최대 금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위기를 기술력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삼성전자는 R&D와 시설 투자 비용으로 약 9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R&D 비용만 약 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3.5% 늘리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11.6%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국내 특허 7,800여 건, 미국 특허 9,200여 건을 등록하면서 기술 기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도 역대 최대인 53조 6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반도체 담당인 DS 부문만 46조 원에 달합니다. 전반적인 위기 속에 차세대 고부가 가치 반도체 개발을 위한 투자로 풀이됩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위기가 실제 점유율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분야 전반에서 작년 시장 점유율이 내린 건데요. 30%대 점유율이던 TV가 28.3%로 내려왔고 20%에 육박하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18.3%로 후퇴했습니다. D램 점유율도 42.2%에서 41.5%로 하락했고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디지털 콕핏 점유율도 줄었습니다. 재고 자산도 51조 7천억 원으로 소폭 늘었는데요. DS 부문은 4%가량 줄었지만 DX에서 6% 가까이 늘어나면서 2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작년 직원 12만 9천여 명의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천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 최고 연봉자는 경계형 고문으로 퇴직금 52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 치킨의 점주들이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굽네 본사는 법상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매장들의 인상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굽네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굽네 치킨의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들이 최근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1,0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19,900원인 인기 메뉴 고추 바사삭 치킨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는 29,900원에서 21,900원에,
권장가가 18,900원인 오븐 바사삭은 최대 3,000원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같은 가맹점들의 이중가격제 도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도입 매장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로선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셈인데 본사는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가요? 네, 국내 본사 측은 이중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점주들이 본사와 협의한 뒤 배달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맹점들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맹거래법상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로 권장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본사가 가맹점들과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도 가맹점 일부가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빼앗긴 내 정보를 이용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내 계좌가 개설되고 심지어는 이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는 건가요? 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건데요. 자신의 수시 입출식 계좌가 나도 모르는 새에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3,600여 개 금융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싶다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하면 해제와 동시에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본인도 모르는 새에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의 수시 입출식 계좌의 신규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데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 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립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햇살론 15에 이어 햇살론 뱅크도 이달 말부터 취급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와 달리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토스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에서도 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햇살론뱅크 관련 신용보증 약정서를 제정했는데요. 이달 말부터 햇살론뱅크를 취급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로써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15에 이어 카뱅이 취급하는 두 번째 서민금융 상품이 됩니다. 카뱅은 지난 1년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2023년 말 대비 40% 늘렸지만 신용대출은 단 4% 늘렸는데요. 인뱅이 본래 설립 취지인 포용금융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올해부터 인뱅들이 평균 잔액뿐만 아니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30%를 유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면 금융위 기준도 충족이 되는 거죠? 네, 서민금융 상품은 보증 비율을 초과한 대출분에 대해선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포함됩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90%까지 보증해주기 때문에 취급액의 10%는 중저신용 대출로 반영됩니다. 다만 카뱅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상품군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5대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전체 업권에서 0.2%만 취급하며 서민금융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과 하나, 농협은행이 3억 원씩, 신한과 우리은행이 각각 4억 원씩 취급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뱅크는 5,062억 원을 내주며 햇살론뱅크를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공급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인뱅인 카뱅이 햇살론뱅크를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긴 만기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부터 5년물이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청약 첫날의 인기가 지난해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5년 만기 국채, 첫날 성적표가 어땠나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의 청약 첫날 경쟁률은 0.33대 1, 청약 금액은 200억 2,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월 개인 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출시 첫날 경쟁률이던 1.03대 1과 비교하면 미진한 수준인데요. 청약 자금 규모도 당시 1,260억 원과 견주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만기 10년물, 20년물만 발행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부담으로 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이달부터는 5년물 국채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발행 한도는 총 1,200억 원으로 그중 절반인 600억 원을 5년물 발행에 배정했지만 미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개인 투자용 국채 경쟁률은 도입 초기 3대 1을 넘어섰지만 지난 9월 초부터 0.29대 1 수준으로 하락해 5차례 연속으로 모집액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5년물까지 도입했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시장 금리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세전 기준 5년물 연평균 3.22%, 10년물 3.68%, 20년물 4.39%의 금리를 보장하는데요. 은행 정기예금이나 일시납 저축보험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개인 투자자로서는 만기까지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가입 1년까지는 중도 환매도 불가하고 중도 환매를 할 경우 가상금리와 연복리, 세제 혜택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개인 투자자에겐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가 1년 사이 7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초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28억 4,90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억 9,516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억 6,311만 원, 송파구는 1억 9,453만 원 뛰면서 강남 3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3억 7,619만 원 올랐습니다.